잘 쉬었어요? 이제 두 가지 정리하면 돼요. 단체 협약 관리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충 처리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단체 협약의 관리가 나오죠. 단체 협약 관리의 중요성 내용을 보시면 권리 분쟁이 발생하므로 단체 협약에서 경영자가 확보했다고 믿는 권리와 노동조합이 획득했다고 믿는 권리에 대한 해석,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나오는 차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 관리의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거기 이제 권리 분쟁이라고 나오죠. 권리 분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권리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협약 체결 이후에 계약 문구라든지 그리고 해석이나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 이것을 권리 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해야 되는 것이 이익 분쟁이 나와요. 이익 분쟁. 이익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익 분쟁은 단체 교섭에서 이익으로 쟁취하려는 데서 나오는 분쟁을 의미한다. 그래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단체 협약 관리의 문제가 나와요. 단체 협약 관리의 문제는 임금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문제와 권력적 쟁점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매년 연례 행사처럼 분쟁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고충 처리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고충 처리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고충 처리 제도 보시면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이제 고충의 개념이 나오죠. 고충. 그래서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상의 불만이나 불평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고충은요 근로자가 근로 조건이나 직장 환경 그리고 불공평한 대우, 취업 규칙의 해석 적용에 대해 갖는 불평, 불만 등 경영 성과에 해로운 요소가 된다. 이것이 고충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 불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고충의 원인과 영향이 나오죠. 원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충의 원인은 첫 번째, 임금 부족 그리고 승진이 지연되는 것 이런 원인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인은 노력과 공헌의 대가 부족.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노력했는데 대가가 부족하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률 상승과 이윤 분배의 불균형. 능률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이윤 분배가 낮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오는 불균형, 이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인사 고과의 편애와 자질 미비 이런 것에 의해서도 고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근로 조건의 불량, 그리고 과도한 작업, 그리고 장래에 대한 기대와 만족감이 결여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고충을 제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고충이 제기되겠죠. 고충이 제기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이제 발생하겠죠. 어떠한 영향이 생기냐면 첫 번째, 곧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사기가 저하되겠죠. 사기가 저하되고 불평, 불만이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이제 노사 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노사 간의 문제. 이렇게 되면 이제 생산하는 제품들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겠죠. 품질 저하,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길게 보면 이제 국제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고충 처리 방법이 나오죠. 고충 처리 방법은요, 산업 평화를 위한 노사관계 개선에 효과적이고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근로자의 고충을 신속 정확 그리고 공정하게 해소하는 방법이 바람직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충 처리 방법에는 첫 번째, 직장위원회 제도 둬야 되겠죠. 직장위원회 제도. 그리고 두 번째, 직장 내지 공장위원회 두겠죠. 직장위원회 그리고 공장위원회, 그리고 경영협의회,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설치해서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충을 처리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고충 처리 기구와 절차가 나오죠. 이러한 고충 처리를 두는 목적은 협약 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충 처리 기구를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노동조합의 역할을 규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노사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질서적 방법을 확립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사 당사자로 하여금 고충협의 결과를 최종적 구속력 있는 결정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항수할 수 있다. 그래서 표 7-6에 보시면
고충 처리 기구 5단계가 나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책을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절차 나오죠. 절차도 책을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린터 내용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책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책의 150쪽 보세요. 150쪽. 150쪽 보시면 이제 단체 협약의 개념 나오죠. 단체 협약이란 첫 번째 줄, 노동조합과 경영자 간의 단체 교섭을 통한 합의로서 성립한다. 이것이 단체 협약의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다섯 번째 줄. 서면상의 계약 형식을 띠고 있다. 서면상의 계약 형식. 계약 형식이 서면으로 되는 거죠. 그럼 밑에 줄 보시면 예가 나오죠. 예를 들면 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합원의 범위, 휴업제, 그리고 조합 활동을 위한 절차와 요건, 그리고 단체 교섭 절차, 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51조 그림 7- 나오죠. 그림 7- 아까 칠판에 정리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게 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 교섭하게 되겠죠.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나 협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협상이 첫 번째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타결이 되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이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 협약을 관리하게 된다. 그 다음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반면에 협상이 결렬이 되게 되면 중재나 화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재나 화해를 해서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면 다시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중재 및 화해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파업을 하거나 직장 폐쇄하게 되는 노동쟁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내용 보시면 단체 협약의 기능이 나오죠. 단체 협약의 기능은 세 가지 기능하게 돼요. 첫 번째는 근로 조건의 개선 기능, 두 번째 평화적 기능, 그럼 세 번째 합리화 기능. 첫 번째, 근로조건 개선 기능이란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해서는 얻을 수 없는 보다 좋은 근로조건이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확보된다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 되겠죠. 그다음 152조 두 번째 나오죠. 평화적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합리화 기능 나오죠. 합리화 기능은 단체 협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면서 사용자는 경영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게 되고, 그리고 조합원은 근로자와의 임금, 그리고 기타 급여,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체 협약의 성립이 나오죠. 단체 협약의 성립은요, 단체 협약의 당사자가 나와요. 첫 번째 줄,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협약 체결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가진 당사자를 단체 협약의 당사자라고 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만이 단체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153쪽 단체 협약의 작성 나오죠. 첫 번째 줄 단체 협약은 반드시 서면을 작성한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 간에 서명 낙인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 번째 줄 나오죠. 후일에 분쟁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 낙인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세 번째 문단 단체 협약의 당사자는 단체 협약 체결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단체 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견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시정을 명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첫 번째 줄 보시면 단체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기간 이것을 유효기간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단체 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 154조 단체 협약의 내용 그리고 효력이 나오죠. 세 가지 구분하게 되겠죠. 세 가지 구분. 첫 번째는 규범적 구분, 두 번째 채무적 부분, 세 번째 조직적 부분.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겠죠. 155쪽 보세요. 155쪽 보시면 규범적 효력 첫 번째 효력 되겠죠. 강행적 효력이 나와요. 첫 번째 강행적 효력. 두 번째 문단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이를 무효라고 한다. 이것을 강행적 효력이라고 한다. 강행적 효력은 강제적 효력을 띠는 거죠. 강제적 효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적 효력 나오죠. 두 번째 줄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도 단체 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직접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 효력은 단체 협약이 개별적인 근로관계에 대해서 직접 지배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유리한 조건의 우선 원칙. 끝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나오죠. 끝에 보시면 따라서 단체 협약과 다른 약정은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유리한 조건의 우선 원칙 또는 유리 원칙이라고도 하죠. 그다음 156조 채무적 효력 나오죠. 두 번째 효력 되겠죠. 첫 번째 나온 것이 당사자 간 계약으로서의 이행한다. 세 번째 줄 채무적 효력은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계약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자기 의무, 그다음에 영향 의무가 나오죠. 자기 의무 협약 체결 당사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평화 의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영향 의무. 영향 의무는 그 밑에 줄 나와 있죠. 단체 협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조합원이 단체 협약에서 규정한 준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이것이 영향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향 의무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단체 협약의 준수 사항을 사실상 지키도록 하기 위한 의무를 말한다. 세 번째 평화 의무가 나오죠. 맨 밑에 줄. 단체 협약의 당사자가 협약의 유효 기간 중에는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 그리고
폐지 등을 이유로 쟁행위를 하지 않는 의무, 그리고 그의 통제하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쟁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 이것이 평화 의무가 되겠죠. 157쪽에 세 번째 효력, 조직적인 효력이 나오죠. 첫 번째 줄, 제도적 효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58쪽, 일반적 구속력 그리고 지역적 구속력 나오죠.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두 번째 문단,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제도는 주로 기업별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력을 사업장 내 비조합원에까지 확장 적용시킴으로써 그들의 근로조건을 단체 협약이 그것과 동일하게 하자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구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 법이 이제 첫 번째 문단이죠. 첫 번째 문단 묶어두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역적 구속력. 지역적인 구속력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끝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동시에 나오죠. 동시에 소수 근로자의 보호와 그리고 동일 지역에 있어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이것이 지역적 구속력이 되는 거죠. 159쪽, 단체 협의의 관리.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중요성이 나오죠. 단체 협약 관리의 중요성. 첫 번째 줄, 단체 협약에서 경영자가 확보되고 있다고 믿는 권리와 노동조합이 획득했다고 생각한 권리에 관한 해석 내지 집행상에 있어서 차이에서 나오는 분쟁. 여기서 아까 권리 분쟁이라고 했죠. 권리 분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근데 이익 분쟁은 이제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옆에 계속 보시면 단체 교섭에서 이익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이익 분쟁. 그래서 이제 밑에는 이제 이익 분쟁 그리고 권리 분쟁 비교해서 정리하고 있죠. 이익 분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즉 이익 분쟁이란 임금 그리고 근로 조건에 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사가 단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분쟁을 의미한다. 즉 이익 분쟁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단체 교섭하게 되는데 그 단체 교섭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이것이 이익 분쟁이 되는 거죠. 정리가 되세요? 네. 그 다음에 159쪽 단체 협약 관리의 문제. 첫 번째 줄 보시면 임금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및 물질적인 문제와 단체 협약 체결을 비롯한 권력적 쟁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매년 노사 분규의 발생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된다. 그 다음 페이지 160조 고충 처리 제도 위에 두 줄 이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노사 분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까지가 이제 단체 협약의 관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고충 처리 제도가 나와요. 고충 처리 제도. 첫 번째 이제 고충의 개념이 나오죠. 세 번째 줄. 종업원이 근로 조건이나 직장 환경, 관리자의 종업원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 그리고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의 적용에 관해 갖고 있는 불평, 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끝에 보세요. 하버드 대학교의 밀즈 교수는
고충을 근로자의 직무상의 권리에 대한 위반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5가지 나오죠. 첫 번째, 단체 협약의 위반, 법규의 위반, 간행의 위반, 사교 위반, 경영자 책임 회피이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충의 원인과 영향. 이제 고충의 원인 아까 정리하셨죠? 그다음에 고충의 영향. 그 다음에 이제 고충 처리 방법. 고충 처리의 방법 밑에서 2번째 줄. 직장에서 근로자의 작업 조건이나 노동 협약, 그리고 기타 취업 규정의 해석, 적용이 있어서 근로자 개인의 불평, 불만, 즉 고충을 사용자에게 전하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어떤 해결 조치를 평화적으로 신속하게 강구하는 인간관계적 관리 기법의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 다음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두게 되겠죠. 4번째 문단. 직장위원회 제도를 두죠. 직장위원회 제도, 직장 내지 공장위원회, 그리고 경영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것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겠죠. 이거 하나 정리해 두세요.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충 처리한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4번째, 고충 처리 기구와 절차 나오죠? 상호 공통적인 목적이 나오죠? 목적. 4가지. 첫 번째는 협약 기간 중 발생한 모든 분쟁은 해결한다. 2번째, 개별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규정한다. 3번째, 노사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지서적 방법은 확립한다. 4번째, 노사 당사자로 하여금 고충 협의 결과를 최종적이고 또한 구속력 있는 결정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63쪽 보시면 표 7-6이 나오죠. 고충 처리 기구 5단계. 1단계에 보세요. 1단계에 보시면 작업자와 조합위원이 나오죠. 2단계는 조합 그리고 공장위원을 두게 되는 거죠. 3단계에는 고충처리위원회 대표, 4단계 고충처리위원회 대표, 전국노조 대표, 그 다음에 5번째 중립도에 의한 중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충 처리 절차 나오죠. 고충 처리 절차 보시면 1단계에서는 단체 협약의 위반에 대해 불만이 있는 종업원이 그것을 고충으로 정식 제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조합위원을 통해서 제기하게 되겠죠. 조합위원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2단계 이상이 되면요. 밑에서 2번째 줄 끝에 다시 조합 측은 제2단계 절차를 밟아 공장위원 또는 기업위원을 통해서 제기한다. 공장위원 그리고 기업위원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24쪽 그림 밑에 보시면 고충위원회 등을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나오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 번째 줄, 첫째, 노조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충을 포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체 협약이나 법규상의 한도 내에서 파업과 같은 실력 행사를 발동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제3자인 중재자에게 조정을 의뢰하는 것이다. 그 다음 165조 첫 번째 줄, 중재에 의한 경우에는 1인의 중재자 또는 노사대표 각 1인 그리고 제3의 중재자 1인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재를 하게 되면 중재자 한 명 있어야 되겠죠. 중재자 한 명, 그리고 노사 대표, 그러니까 노동자 대표 한 명, 사용자 측 대표 한 명, 그리고 제3의 중재자 한 명, 총 4명을 두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맨 밑에 마지막 문단 보시면 따라서 우리나라 신고된 고충을 처리 심의하는 유형으로서 첫 번째, 협의 결정형이 나오죠. 그다음 두 번째, 사용자 결정형. 세 번째, 제3자 중재형. 그다음 네 번째, 혼합형.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노사협의제 그거랑 연관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노사협의제에 대해서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